네, 이제 여러분 이제 총칙 끝나고 이제 소득세 각 이제 소득별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각은 38번입니다. 자,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 합쳐가지고 우리가 요거를 금융소득이라고 여러분 못하네요. 금용이 아니고 이럴 수가 금융이죠. 아우 이런 오타가 있네. 금융입니다. 금융소득 아니고. 금융소득입니다. 자, 이거 합쳐가지고 했습니다. 보시면은 금융소득이 9문제잖아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따로 이렇게 할까 하다가 이게 그 금융소득으로서 같이 묶이는 측면이 많기 때문에 같이 이제 조각을 만들었어요. 같은 한 조각 안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9문제. 여러분 3년 동안 6회차를 분석했는데 9문제가 나왔다는 거예요. 금융소득이 중요하다는 거죠. 1.5문제 평균적으로. 한 문제 아니면 한 문제 나올 때도 있고 두 문제 나올 때도 있다. 그렇게 번갈아 가면서 나온다고 보면 되겠죠. 어떨 때는 하나, 어떨 때는 두 개, 하나, 둘, 하나, 둘.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보시면은 무난할 것 같아요. 금융소득이라니.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 이게 말을 또 해보니까 알겠네요. 이게 제가 여러 번 이렇게 보면서 틀린 거 찾는다고 했는데 또 혼자 눈으로만 훑다 보면 우리 많이 놓치잖아요. 그죠? 보고서 쓸 때도 오타 많이 못 잡는데, 이게 강의한다고 말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틀린 걸 알겠네요. 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번. 이번엔 193번.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한 내용이에요. 옳지 않은 것은 1번. 국내에서 지급을 대리하는 자가 원천징수 한 국의 금융소득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종합과세된다. 자, 일단 맞는 표현인데 좀 특이하죠? 보겠습니다, 여러분. 밑에 정리해뒀어요. 여러분, 보통 국의 금융소득은 원천징수가 되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애초에 분리과세로 종결될 가능성이 아예 없어요. 기본적으로. 왜? 원천징수가 된 걸로 끝내자. 이게 분리과세로 종결. 완납적 원천징수를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국외 금융소득은 보통 원천징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어때? 분리과세 될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종합과세 금융소득이라고요. 원천징수되지 않는 국외 금융소득은 분리과세 될 가능성이 아예 없기 때문에 요거를 어떻게 부른다? 우리는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이라고 부른다고요. 그런데 지금 특이한 경우가 1번에 나온 거예요. 하지만 예외적으로 국외 금융소득이라고 하더라도 원천징수가 이행됐다면 무조건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라 어떻게? 조건부 종합과세 대상. 조건부 어떤 조건부? 합쳐서 2천만 원 초과 시에는 종합과세. 딱 2천만 원 이하, 딱 2천만 원까지는 분리과세. 요게 조건부라고 하잖아요. 금융대상, 금융소득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구별하셔야 돼요. 국외 금융소득이라고 결론을 말씀드리면 국외 금융소득이라고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이다 라고 하면 안 돼. 우리가 많은 경우에 대부분의 경우에 국외 금융소득은 원천징수될 가능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원천징수가 되지 않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경우를 상정하고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지만 국외에서 받은 금융소득이라고 하더라도 원천징수가 행해졌다면 그거는 그냥 국내에서 원천징수된 금융소득하고 다를 게 없잖아. 그러니까 조건부 2천만 원 초과면 종합과세, 2천만 원 이하 딱 2천만 원까지는 분리과세예요. 2천만 원 이하니까 2천만 원도 포함된다고요. 그러니까 1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자, 국외에서 지급하는 금융소득이지만 국내에서 그거를 대리하는 사람이 원천징수를 이행했대요. 그런 국외 금융소득이라면 보통 원천징수되지 않는 국외 금융소득하고 다르게 이렇게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인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종합과세 된다. 그 표현이야 이게. 됐죠? 우리는 이제 다른 변하고 다 풀 수 있겠죠? 원천징수 되지 않는 국외 금융소득은 어때요?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입니다. 맞는 표현이에요. 보통 우리가 객관식에서 공부할 때 무조건 뭐뭐다 하면 그게 틀린 경우도 있죠. 예외가 있을 거니까. 근데 지금 여기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되죠, 당연히. 그렇게 약간 뭐랄까 아주 낮은 수준의 기술로 풀 수 있는 객관식이 있고 이게 조금 약간 수준 높게 풀 수 있는 객관식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경우는 잘 없다라는 거예요. 무조건이라고 하니까 무슨 예외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난 이걸로 답으로 풀래. 이제 그거는 그런 시험에 이제 문제가 있고, 근데 보통 우리가 푸는 여기 조사회원 시험에서는 그 정도로 풀리는 경우는 잘 없어요. 예외가 있는 세법 규정도 있고, 예외가 없이 지금 요거처럼
원천 징수되지 않은 외국 금융소득은 무조건 종합과세 하여야 한다. 이게 맞는 표현이잖아요. 이렇게 구별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요. 됐죠? 넘어가겠습니다. 주발초, 주식 발행 액면 초과액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주주가 무상주를 받는 경우에는 의제 배당으로 과세되며 배당세 공제 대상에도 해당한다. 틀렸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개별적인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이렇게 갈 건데 그 소득에서는 최대한 그 문구에 대한 정오를 가르는데 필요한 이론 정리로 짧게 최대한 갈 겁니다. 물론 설명은 다 드리긴 할 거예요. 자, 의제배당 중에서 여러분 아래 세 가지 의제배당은 의제배당이니까 배당으로 보긴 해요. 말 그대로 의제배당이니까 배당으로 보긴 하지만 그로스업은 여러분 그로스업이라고도 많이 부르고요. 영어 표현으로 많이 부르고 배당 가산액, 귀속법인세라고도 다 불러요. 같은 표현이에요. 어떻게 문제 나오더라도 그로스업을 말하는 거구나 라고 구별할 수 분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로스업은 안 해준대요. 여러분 그로스업은 짧게만 설명드리면은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는데 우리가 이런 법인세법에서 수입배당금 입금 불산입 법인세법에서 수입배당금 입금 불산입 이거 취지 기억나세요? 안 나시겠죠? 자, 수입배당 입금 불산입은 뭐였어요? 내가 법인이야 일단 법인세에서 나오는 거지. 내가 법인인데 상대방으로부터 배당을 받았대요. 그런데 그 배당은 어때? 상대방 회사가 벌어들인 장사에서 번 돈으로 세금을 내고 남은 금액에서 배당한 거 아니야 나한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이슈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 이중과세 아닌가요? 저 배당을 지급하는 단계에서 소득을 모아서 필요한 만큼 과세가 되고 남은 거를 주주들한테 배분한 건데 그거에 대해서 또 세금을 매기면 이중과세가 아닌가요?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 이중과세를 조정해주는 측면에서 법인세법에서는 그래 법인인 내가 벌어들인 배당 중에서 일부분을 입금 불산입 50%, 80%, 100% 상황에 따라 다르죠. 지분율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렇게 입금 불산입 해줄게. 그래서 이중과세를 어느 정도 조정해줄게. 라는 제도로 입금 불산입 제도를 둔 거예요. 법인세법에서는. 소득세법에서는 내가 개인이야. 근데 상대방으로부터 배당을 받았어요. 그런데 똑같은 논리로 나한테 배당을 주는 상대방 고기, 그 단계에서 과세가 됐다는 거지. 근데 그걸 또 배당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근데 그 단계에서 나한테 배당 소득으로 과세를 하면 또 그것도 이중과세 아닙니까? 라는 문제 제기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그거를 조정해주는 방법이 법인세법에서는 수입배당 입금 불산입이었고 소득세법에서는 그로스업이에요. 그로스업. 여러분 그 큰 틀만 알면 됩니다. 그로스는 뭐예요? 이거 총이라는 뜻이죠. 총액이라는 뜻입니다. 전체 총액 이런 뜻이에요. 그로스업 총액을 올리겠다는 뜻이야.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 내가 지금 배당 소득으로 받은 금액 있잖아. 넷으로 나한테 지급되어서 있는 받은 금액이 있죠. 그거를 어떤 식으로 조정해 줄 거냐? 나중에 배당 세액 공제로 빼주겠다는 거거든. 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가 됐으니까 배당 세액 알았어. 이중과세 조정해 줄게. 그 나중에 세액 공제에서 배당 세액 공제라는 걸로 세금 낼 거에서 빼줄게. 할 거거든요. 그렇게 조정하는 건데 나중에 배당 세액 공제에서 빼주려면 여러분 매칭이 돼야 돼. 지금은 내가 받은 금액이 뭐예요? 내가 수령한 배당액이 저 단계, 나한테 배당을 지급한 단계에서 세금 떼고 난 후의 금액을 내가 받았죠. 그죠? 그래서 내 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배당 소득에다가 저기서 세금을 부담한 거를 다시 나한테 더해 일단 소득 단계에서 총액을 배당 소득 총액을 크게 만들어줘. 배당 소득 총액을 일단 크게 만들어준다고요. 끝까지 들어보세요. 아니 뭐 이중과세 배제해 준다더니 제거해 준다더니 왜 또 소득 금액을 크게 만드나요?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여기 그로스업 배당 소득 총액을 크게 만들어. 나한테 배당을 준 법인 단계에서 부담한 법인세. 자 여기 귀속법인세가 무슨 뜻이냐면 배당 중에서 법인세에 해당하는 만큼을 저쪽 법인이 소득을 과세되고 법인세를 내고 나한테 줬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법인세만큼을 나한테 어떻게 배당 가산해서 배당 총액을 그로스업 총액을 크게 만들어주겠다 이 뜻이에요. 다 같은 표현이라고. 총액을 일단 크게 만들어주고
나중에 세액공제로서 배당 세액공제로 빼줄게 라는 거야. 일단 총액을 올리지 않으면 숫자가 맞지가 않는다고. 서로 논리적으로 매칭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네가 요거 더해봐. 진짜 왜 더해요? 일단 있어봐. 배당세액공제에서 뒤쪽에 빼려고 요거를 숫자가 서로 안 맞아서 그래. 배당세액공제로 빼주면 이중과세가 조정이 일부 되니까 빼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됐죠? 여러분 요 정도 논리만 있으시면 돼요. 실제로 우리가 이 그로스업하고 배당세액공제까지 전부 다 계산해봐라 이런 문제까지는 안 나올 거예요 우리가. 하지만 이론에 대해서만 왜 그런지 배경지식만 있으면 되거든. 그리고 참고로 이 그로스업 금액이 여러분 많이 보신 분들이 있을 거야. 이게 곱하기 11%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정확하게 조정이 안 되는 거야.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법인세율이 조정됐죠. 원래 10% 20%였다가 23년 기준으로 뭐 9% 19% 하고 이제 3천억 이렇게 더 넘어가게 바뀌었잖아. 구간이랑 세율이 좀 조정되고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다양한 세율 구간이 있다고. 그런데 그거를 다 조정은 안 해줘요. 그래서 그냥 대략 11% 법인세율 10%로 보고 그냥 대충 하는 거야. 그래서 계산해보면 11%를 적용하는 거예요. 배당 금액에다가 그로스업 대상 배당을 잡은 다음에 거기 11%를 곱해서 그 금액을 더해줘 일단. 그러고 나서 뒤쪽에서 여러분 그게 여기까지만 하면 아니 왜 소득 금액이 커지는데 이게 무슨 이중과세 조정이야. 더 커지잖아. 라고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뭐다? 뒤쪽에서 배당 세액공제 쪽에서 이거를 공제로 빼준다고요. 세액에서. 그 일환이야. 그 일환 이어져 있는 거예요. 거기랑. 됐죠? 그러니까 그런 제도가 요렇게 있구나 라는 거까지만 아시면 돼요.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해서 우리 소득세에서 도입하고 있는 제도구나. 그게 그로스업이구나 라는 거. 여기 우리는 이 정도만 하면 충분합니다. 실제로 배당세액공제까지 가라고 하거나 여러분 또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 그 종합과세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도 있잖아. 거기까지 몰라도 돼요. 그건 2차 뭐 어떤 전문가 시험에서 2차 주관식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거고 우리는 지금 이 단계에서는 그런 게 있구나 라는 거까지만 하시면 충분히 잘 하시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한 앞에 10분 정도 말씀드렸던 게 이해가 다 되시면 일단 우리가 앞으로 제가 논의를 우리가 전개해 나가는데 필요한 배경 지식은 이 정도면 충분해요. 제가 지금 여기서부터 엮어서 계속 설명해 볼게요. 자, 나한테 배당을 주는 법인이 부담한 귀속되는 법인세, 귀속되었던 법인세, 그거를 내가 받은 배당 금액에다가 가산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내 배당 소득이 커져요. 총액 그로스가 업된다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배당 세액 공제를 해준다. 그래서 이중세액 공제를 조정한다. 뭐라고? 이중과세를 조정한다라는 거죠. 자, 일단 본 개념은 했고 계속해서 자, 문제가 뭐냐면 아래 세 가지 의제 배당은 배당으로 보긴 하지만 방금 제가 말했던 우리가 논의했던 그로스업은 안 해준대요. 무슨 이유가 있겠지. 일단 봅시다. 자기 주식 소각 이익을 자본 전입하면서 생긴 의제 배당. 여러분 이거 법인세법에서 공부한 의제 배당하고 이어져요. 그죠? 큰 틀은 뭐 그로스업이는 그로스업으로 조정하느냐, 수입 배당은 입금 불산으로 조정하느냐 다르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의제 배당으로 보냐 안 보냐 이런 것들은 법인세법하고 동일하다고. 그래서 그쪽에서 공부했던 게 필요해요, 지식이. 자기 주식 소각 이익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지만 2년 이내에 자본 전입하거나 2년이 지난 후에 전입하더라도 시가가 취득가를 초과했다면 의제 배당으로 보죠. 그죠? 그 경우. 이 경우에는 여러분 의제 배당으로 보긴 하지만 그로스업은 해주지 않아요. 아셨죠? 나도. 어때? 이거 기억나요 이거? 내가 배당하는데 내가 자기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던 거야, 이 회사가. 그래서 다른 주주가 지분 비율이 증가하게 되는 거 있죠. 내가 받을 권리를 포기하고 이러잖아. 실권하고 이러잖아요. 실권해서 다른 회사가 실권하고 뭐 재배정을 하든 안 하든 결과적으로 다른 주주들의 지분 비율이 증가하잖아. 그래서 그 지분 비율 증가분은 배당이 원천이 되는 소득이 입금 항목이든 입금 항목이 아니든 의제 배당으로 봤었죠. 기억이 안 나시나요? 기억이 안 나실 수 있어. 괜찮아. 기억이 안 나시면은 의제 배당 쪽을 필요하면 다시 보시고 아니면 일단 제가 말하는 것까지만 하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여기까지만 이해하려고 해봐서요. 지금 단계에서. 원래 어려운 파트이기 때문에 최대한 이해를 하되 이제 너무 어려우시면은 다음에 하셔도 돼. 여기 3% 재평가 세율, 1% 재평가 세율이 있는데 그 중에서 3%가 아니라 1% 재평가 세율이 적용되는 토지 재평가 차익의 자본 전입. 요 가나다 경우는 여러분 의제 배당이긴 해. 말했죠. 이거는 근데 어때요? 원래 입금 항목이 아닌 경우에도 의제 배당으로 보겠다라고 좀 특이하게 하는 거였지. 그렇기 때문에 원래 의제 배당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그로스업은 하지 않겠다.
의제배당 빼주세요. 방금 잘못했어요. 원래 과세가 되는 재원에서 의제배당으로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로스업은 적용하지 않겠다라는 거야. 가나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뒤쪽에서 또 볼 건데 여러분 요 경우가 있고 지금 소득 단계에서의 그로스업을 적용하느냐 마느냐의 조건이야 이게. 무슨 소리냐? 그로스업은 이중과세를 조정해주는 좋은 제도라고 했죠. 납세자 입장에서. 자, 근데 그 좋은 제도를 적용받으려면 조건이 필요해요. 요건이 필요하다고. 지금 요거는 내가 배당이 되는 소득, 의제배당에 대한 소득 배당 자체에 대한 배당을 준 소득에 대한 조건이에요. 자기 주식 소각 이익에서 배당을 줬느냐. 지분 비율 증가분으로서 의제배당으로 보느냐. 1% 토지 재평가 차익에서 의제배당으로 보느냐. 그러면은 그로스업 안 해주겠다. 소득이라고. 배당에 재원이 되는 소득. 근데 지금 그거 말고 이 소득에 대해서 과세가 되냐 안 되냐가 또 이슈가 돼요. 이따가 볼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중과세가 왜 문제가 된다고 했죠? 그렇죠. 자, 벌어들인 회사 쪽에서 세금을 냈다는 거야. 세금 내고 남은 거에 대해서 나한테 배당을 줬는데 여기에다 또 과세하려고 하니까 두 번 과세하는 거 아닙니까? 동일 소득에 대해서. 이런 이슈라고 했지. 근데 이걸 또 조정하려면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 이 단계에서 앞에서 과세 됐으니까 나는 과세 안 받고 싶어요. 두 번 하는 거 싫어요. 라는 거잖아. 만약에 그렇다면 들었죠? 맞죠? 앞쪽에서 이 소득이 모였을 때 과세하지 않고 야 어차피 그 이중과세로 나중에 또 조정해달라고 할 거잖아. 네가 지금 법인 네가 벌었을 때는 너한테 과세 안 할 거야. 주주 단계로 배당됐을 때 그때 주주한테 그냥 한번 과세할게 라는 거 있다고. 이따가 명목회사, 페이퍼 컴퍼니 이런 것들 배울 거예요. 그 경우에는 그로스업을 적용해 주지 않지. 왜? 이중과세 문제가 없잖아요. 왜? 다시 한번 왜? 지금 요 법인 단계에서 과세 됐을 때 문제가 되는 거잖아. 이중과세 문제가 되잖아. 근데 이 모였을 때 처음에 배당하기 전에 이렇게 돈을 벌었을 때 야 너한테는 과세 안 할게. 그냥 어차피 주주한테 배당 줄 거니까 너는 그때 한 번 과세할게 라고 했다면 내가 그렇게 해서 받은 배당소득은 어때요? 이중과세 문제가 없죠. 앞 단계에서 과세가 안 됐잖아. 그러니까 이 경우에도 그로스업 대상이 아닌 거예요. 요거 이따가 이론 정리 다시 할 겁니다. 일단은 이 문제만 봅시다. 주발초 입금 대상이 아니죠. 입금 불사료 항목이었잖아. 주식 발행 초과금. 그죠? 이거를 자본 전입함에 따라 주주가 무상주를 받는 경우는 의제배당으로 일단 보지 않아요. 이 경우는 주발초. 배당세액 공제 대상도 아니고요. 그죠? 일단 방금 제가 공부했던 그 내용은 조금 다른 거긴 하지만 일단 주발초 전입에 대해서는 일단 의제배당으로 보지 않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배당세액 공제 대상. 같은 표현입니다. 배당세액 공제 대상이라는 게 그로스업 대상, 귀속법인세 대상, 배당 가산 대상 다 같은 표현입니다. 같은 제도를 설명하는 거라고. 됐죠? 계속해서 봅시다. 3번. 여러분 조금 어려운 거 압니다. 원래 금융소득이 어려워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기출되었던 것까지만 해보시면 이해하려고 노력합시다. 우리. 원천징수가 되지 않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무조건 종합과세 표준에 포함하여 소득세를 과세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세액계산 특례에 따른 비교세액 계산 시 25%, P2P 금융은 14%의 세율을 적용한다. 맞아요. 여러분 좀 내용이 복잡하죠. 이것도 일단 한번 설명을 드려보고. 자, 3번. 25%로 원천징수가 된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조건부 종합과세 대상이지만 원천징수가 되지 않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이다. 라고 했죠. 자, 그러니까 원천징수가 되지 않은 이게 포인트지. 원천징수가 되지 않았다면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이다 라고 했죠. 그리고 내용이 뒤에 좀 더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렸지만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세액 계산할 때 특례를 적용하죠. 비교산출세액, 일반산출세액 해가지고 그거보다 최소 비교산출세액만큼은 내라 뭐 이런 계산이 있고 복잡해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계산하라는 문제까지는 안 나올 거예요. 하지만 그 개념만 어떤 게 있다? 비교산출세액이란 무엇인가요? 라고 하면 자, 우리가 세액을 계산할 때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때 세액을 계산할 때 자, 분리과세 시 우리가 그 이자소득이나 이런 거 14% 이렇게 떼잖아요. 분리과세 원천징수세율 있잖아. 보통 14%가 많잖아. 25%도 있고 다양한데 뭐 14%라고 일단 우리가 가정을 하고 종합과세가 되었는데 우리 세율을 적용할 때 종합과세가 우리 6%부터 시작하나요? 세율의 시작 구간 단계가 원천징수 세율보다 낮게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이
금융소득에 대해서 종합과세 하려고, 종합과세 취지가 이제 좀 크게 과세하려는, 높은 세율로 과세하려는 취지가 있는데, 이거 해봤더니 세율 구간상 오히려 분리과세 시보다 세금을 적게 내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야, 계산해보면.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또 마련해 둔 거야, 세법에. 그래서 봐봐, 최소한 원천징수 14%로 분리과세되는 이거의 세액만큼은 최소한 과세할 수 있도록 어떤 최저점을 둬요. 최저 계산 한도식을 둔다고. 그게 비교산출세액이에요. 개념을 합시다. 실제로 우리가 비교산출세액 풀라는 건 안 나올 거예요. 계산하라는 건 안 나올 거야. 하지만 개념을 알고 있어야지. 종합과세 됐으면 네가 최소한 뭐 원천징수 됐을 때 분리과세 세율보다는 무조건 최소한 그만큼은 내라. 그거보다 많이 내거나 최소한 그만큼은 내라 라고 해서 만들어둔 최저한이야, 최저한. 그게 비교산출세액이에요. 이 개념을 일단 알고 있읍시다. 그래서 비교산출세액 계산 시 적용하는 원천징수 세율은 기본적으로 14%예요. 많은 경우에. 하지만 원천징수 됐든 되지 않든 비영업 대금의 이익 같은 경우는 25%, P2P 금융은 14% 이런 식으로. 여기는 암기가 당연히 필요해요. 3번 봅시다. 그래서 포인트가 여러 개 있는데 3번에 있어서 원천징수 되지 않은 비영업 대금의 이익은 무조건 종합과세한다. 맞아요. 그리고 요 세액 계산 특례 최소한 이만큼은 내야 돼 라는 기준이 있다고, 세법에. 비교산출세액만큼은 내라. 비교산출세액은 원천징수로 과세 종결되는 분리과세 됐을 때의 세율을 적용했을 때의 세액만큼은 내세요 라는 제도예요. 비교산출세액 보세요. 그 비교되는 세액 최저한이 되는 그 비교세액 계산할 때는 25%다. P2P 금융은 14%고요. 이렇게 적용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금융소득 원래 좀 어려워요. 여러분, 지금 혹시 금융소득 자체가 좀 어려워서 좀 약간 이거 뭐지 갑자기? 이럴 수 있는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일단은 우리 여기 쭉 하시고 여기도 분류해서 쉽게 풀 수 있는 것도 있어요. 문제를 보면 그거 위주로 하시고, 다른 소득 있죠. 금융소득, 기타 소득, 근로소득 이쪽에 가면 또 공부하기 수월한 친구들이 있어. 그거부터 하시고, 지금 제가 말하는 것들 있죠. 여기는 금융소득 중에서도 어려운 부분이야. 종합과세에 대한 내용들이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조금 뒤로 하셔도 크게 상관없어요. 여력이 되시면 이따가 하셔도 된다고. 일단은 저는 강의하는 입장이니까 쭉 해볼게요. 4번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은 종합과세 대상이 되더라도 배당가상, 그로써 이중과세 조정하기 위한 그거 해당하지 않는다. 맞는 표현이고, 요게 여러분 4번 보세요. 제가 아까 말했던 거예요. 이중과세를 조정하려는 기본적인 취지가 배당을 나눠주는 단계에서 과세가 됐는데 왜 또 배당 받은 다음에 또 과세하세요? 이거 조정해주세요 라는 거였잖아, 이중과세 제도가. 근데 뭐다? 소득이 모이는 이 단계, 배당을 나눠주기 전 단계에서 과세가 되지 않았다면 주주가 배당을 받았을 때 과세하면 될 거 아니에요. 이중과세 조정이 필요 없죠. 아까 제가 말했던 거예요. 그거야, 이거. 애초에 세법은 어떤 특정 목적, 명목회사나 페이퍼 컴퍼니나 이런 거는 일종의 그냥 도관으로 봐요, 도관. 무슨 소리냐, 도관 이론이라고 하는데 깊이 있게 안 갈 거고, 뭐냐면 이거는 그냥 흘러간다는 거야. 명목은 밖에서 봤을 때 그냥 회사다. 그래, 법인세 과세하고, 그래, 다시 남은 거 배당하면은 또 저쪽에서 이중과세 조정하고, 이게 보통의 회사가 배당하는 건데, 이 회사들 있다는 거야. 특이한 회사들. 페이퍼 컴퍼니 이런 거는 그냥 흘러간다는 거야. 소득을 벌어들여서 얘들은 그냥 이거를 주주들한테 뿌려주는 역할밖에 안 하는 회사라는 거야, 이거는. 페이퍼, 종이, 명목상의 회사일 뿐이라는 거야. 그럴 때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너한테 과세 안 할 거야. 회사 넌 어차피 명목일 뿐이야. 도관. 소득이 흘러가는 관일 뿐이야. 그냥 둘 거야. 너한테는 과세 안 할게. 어차피 너는 다 뿌려줄 거 아니야. 전부 다 주주한테 줄 거잖아. 그렇게 돼 있다고, 또 그 체계 자체가. 물고 있을 수가 없다고요. 배당을 한다고. 90% 이상 이런 식으로. 배당을 해서 주주한테 가면 주주한테 나는 과세 한 번만 할게. 이중과세 문제 없어. 그럴수업 아니야. 그럴수업 안 해줘도 되는 거야, 세법이. 그거예요.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얻을 이익은 이거 같은 논리입니다, 다. 집합투자기구의 소득이 아니라 어떻게? 그 투자자한테 흘러 들어갈 거예요, 어차피.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다고요, 세법이. 그렇기 때문에 이중과세 문제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는 근로소득 대상에서 제외한다고요. 됐죠? 여러분, 지금 제가 여기 말씀드리는 것 정도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저것도 해야 되나? 비교산출세액도 다 계산할 수 있어야 되나? 아닙니다. 제가 하는 것까지만 지금 혹시 제 설명을 듣고 이해가 돼. 그럼 됐어요. 그러고 나서 좀 암기하려고 여러 번 보시면 오케이야.
됐죠? 어려운 파트라고 해서 모든 그거 숫자까지 다 풀 수 있고 이래야 되는 게 아니라고요. 확정급여형 DB, 확정기여형 DC, 퇴직연금 제도의 보험 차익은 기준금액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거 맞는 표현이에요. 이것도 여러분 문제 자주 나와요. 이 표현 자체가 자주 나와. 이런 거 알아두셔야 돼요. 봅시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DB, Defined Benefit는 보험계약의 보험차익과 신탁계약의 이익, 분배금은 운용수익이 아닌 적립금의 운용수익이 아닌 근로자가 아닌 다시 한번 적립금의 운용수익이 근로자가 아니고 사업자한테 귀속돼요. 사업자의 총수익 금액에 산입한다 라고 하고, 자 다시 한번 요 표현이죠. 5번 표현이 앞으로 여러분 자주 나올 거예요. 요거에 대해서는 숙지를 암기를 하자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확정급여형 Defined Benefit, 확정기여형 Defined Contribution 뭐 이런 제도까지 너무 깊게 들어가면 그건 너무 힘들어져. 연금 쪽이 또 어려워질 거예요 이따가. 그러니까 지금 이자, 배당, 연금 이게 여러분 추상성이 높죠. 그죠? 근로나 기타나 이런 거는 그래도 좀 재밌어. 뭐 복권 당첨 소득이다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좀 나은데, 지금 여기가 금융하고 다 연결돼 있잖아요. 그죠? 금융제도하고 연결돼 있어 원래 좀 파트가 추상성이 높고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다? 나왔던 거 위주로 우리는 숙지하는 걸로, 기출 숙지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문제 더 가볼게요. 한 문제 더 가고 싶게요. 보세요 여러분, 이런 거 나온다니까. 193번이 처음부터 너무 종합과세 쪽에 물을 봐가지고 그로스업 이런 게 있어서 어려울 뿐이지, 이런 건 단순 암기가 되는 거예요. 볼게요. 금융소득의 수입 시기 이런 건 외워줘야지. 그죠? 외워야 됩니다. 옳지 않은 것은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은 언제 받는 사람 개인 소득세를 매길까요? 몇 년도 소득으로 볼까라는 거죠. 해당 법인의 잉여금 처분 결의일로 해요. 요 밑에 하나씩 볼게요. 하나씩. 일반적인 배당이에요 이게 여러분. 회사가 여러분 X 1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었어 회사가.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언제 배당으로 나눠줘요? X 2년도 여기 주총. X 2년 2월 뭐 요때 3월 요때 주총을 한다고요. 주총. 이때 여러분 X 1년도분 돈 번 거 이익잉여금, 단기 순이익이 이익잉여금으로 가겠지. 이익잉여금을 이때 주총에서 이익잉여금 중에서 얼마 배당할게요 라고 이익잉여금 배당 결의를 이때 해요. X 2년도에 한다고. 그러면 그래서 이슈가 되는 거야. 요 배당 결의하고 뭐 며칠 뒤에 요 받겠죠. 수령할겠지 배당액을 개인이. 자 실제로 수령한 거 그리고 배당을 결의한 거는 X 2년이죠. 근데 이 법인 단계에서 이 법인이 돈을 벌어들인 건 몇 년도 소득에 대해서 나눠준 거야. X 1년도 번 거에 대해서 나눠준 거죠. 그래서 이걸 구별하는 거야. 세법은 정해놓는 겁니다. 일반적인 배당은 그 번 소득의 대상이 되는 연도가 아니고 잉여금 처분 결의일, 즉 주총일이 속하는 X 2년도 이때 이 개인의 배당 소득으로 보라는 거야. 됐죠? 그 말입니다. 그 말. 2번 내국 법인이 발행한 김영식 채권의 이자와 할인액 약정에 의한 지급일이 맞아요. 김영식이라는 게 포인트야. 김영식이라는 거는 약정이 있거든요. 누구한테 언제 주겠다, 누구한테 얼마를 언제 주겠다 이런 게 있다고요. 그래가지고 뒤쪽에 이자 소득의 수입 시기 원칙이에요. 이게 약속한 날. 약정은 약속이야. 계약상 약속되어 있는 그 지급일에 귀속되는 거예요. 그때 개인소득세가 귀속되는 몇 년도 소득이 된다 이거예요. 기명채권은 약정상 지급일이에요. 비교할 게 뭐겠어요? 무기명은 여러분 이름이 없잖아. 누가 언제 받아갈지 몰라. 그래서 실제로 그 날이 되어서 누구한테 줄지 몰랐잖아. 실제로 누가 와서 이제 나 그 날이 돼서 받아가겠지. 그렇다면 그 지급받은 날로 해야 되는 거야. 예외적으로 무기명 채권은 현금주의, 실제로 지급받은 날이 되는 거지. 비교되시죠? 기본적으로는 약속한 날짜가 있으면 약속한 날짜로 그때 귀속시키는데, 이때 실제 언제 약속이 없거나 언제인지 알 수가 없는 거야. 이것들은 지급받은 날, 현재로 받은 현금주의로 판단하겠다라는 거예요. 되셨죠?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을 우리 숙지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 암기하셔야 됩니다. 3번 출자 공동사업자의 배당은 과세기간 종료일이다. 이것도 볼게요. 자, 여러분 출자 공동사업자의 배당.
요거에 대해서도 조금 이따가 이야기할 기회가 조금 있을 텐데 요건 좀 특이한 배당이에요, 여러분. 형식은 배당이죠. 출자 공동 사업자 요거에 대해서인데 요거는 실제로는 사업소득 형식을 띠고 있기 때문에 과세기간 종료일이야. 예를 들어서 X 1년도 분에 대해서 배당을 줬다고 해봐. X 1년도 분의 배당에 대해 X 1년도 돈을 번 거에 대해서 X 2년도에 실제로 배당을 줬다고 해봐요. 아까는 요거 위 경우 이런 경우는 주총일이 X 2년이니까 잉여금 처분 결의일인 X 2년도의 기속이라고 했지. 보통 일반적인 배당은. 근데 출자 공동 사업자의 배당은 좀 특이하기 때문에 실질이 사업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과세기간 종료일 그러니까 X 1년 12월 31일로 보겠다는 거야. X 1년도 소득으로 본다고. 분배금은 나중에 X 2년도에 받았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과세기간 종료일이니까 X 1년도가 되겠지, 이런 경우. 그게 별도로 외우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헷갈리니까. 이렇게 외웁시다, 여러분. 요거 통지예금의 이자는 인출일이 맞습니다. 요것도 아까 뒤에서 봤었어요. 예금 적금의 이자는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은 날이에요. 통지예금의 이자는 인출일이다. 방금 말했던 거. 요런 거 암기하셔야 됩니다. 볼드체 위주로 꼭 볼드체는 최소한 꼭 합시다. 여유가 되면 볼드가 없는 것들도 하시고. 4번.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의제배당. 자, 요런 거 여러분 헷갈리기 쉽기 때문에 많이 나와요. 이것도. 정답으로 많이 나와.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의제배당. 해산으로 인한 의제배당. 해산 시에 받게 되는 의제배당이에요. 여러분 제가 요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 의제배당에 대해서 설명을 막 한번 드렸어서 이것도 법인세 쪽이잖아. 연결되었던 거. 2번 보세요. 감자 시 의제배당. 뭐였어요? 회사가 있고 주주가 있어. 주주가 이 회사의 주식을 100원 주고 사서 갖고 있었어. 그런데 회사가 주주님들 저 이번에 우리 회사 갖고 있던 여러분들 갖고 계신 주식을 이번에 좀 없애야 돼요. 감자해야 돼요. 자본금을 감소시킬 거예요. 그래서 얼마 대가로 드릴게요 라고 해서 170원을 나눠줬다고 해봐. 주주 입장에서 아까 얼마 주고 샀죠? 100원 주고 샀었지. 이 주식의 취득가액은 100원이죠. 이번에 감자의 대가로 받은 게 얼마죠? 170원이죠. 얼마 기분이 좋아요, 주주는. 170원 마이너스 100원이니까 70원만큼 기분이 좋죠. 그죠? 그런데 한 걸음 더. 이게 배당의 형식은 아니죠. 감자시 지급 대가잖아. 그죠? 근데 이게 형식적으로는 감자시 지급 대가이지만 본질적으로는 어때? 요 70원 주주가 이득 본 만큼을 배당한 거하고 결과가 똑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의제 배당으로 본다라고 했었죠. 똑같아. 나머지도 큰 흐름에 똑같습니다. 해산 시에도 주주가 얻게 되는 이득이 있다고. 그거를 배당으로 의지하겠다 이 말이야. 논리는 똑같습니다. 그때 귀속 시기가 언제다? 자녀재산가의 확정일이다라는 점이 좀 특이해요. 밑에 세 개가 비교해야 돼. 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 시에는 그 의제배당의 귀속 시기는 합병 등기일이에요. 등기일. 분할로 인한 의제배당도 귀속 시기가 분할 등기일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헷갈리기 쉽다고. 그런가요? 그럼 해산도 해산 등기일 아닌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해산은 특이해. 다른 거하고 달라요. 합병 분할하고 달리 해산 같은 경우는 일단 자녀재산가액이 확정이 되어야 그 배당 금액이 얼마인지 알 거 아니야. 해산 등기일이 아니라고요. 이게 특이해서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합병 분할 같은 경우는 각각의 등기일을 의제배당의 귀속일로 해요. 하지만 해산으로 인한 의제배당은 얘만 특이하다고요. 왜 특이해? 얘는 해산 등기일이 아니라 자녀재산가액이 확정되어야만 해산 시 의제배당이 얼마인지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녀재산가액 확정일을 그 귀속 시기로 한다는 거야. 여기 봐봐요. 해산 의제배당, 해산 결의일 아니야. 여러분 이렇게 나오고 3번, 5번에 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은 합병 등기일. 그거 맞잖아. 해산 결의일도 아니고 해산 등기일도 아니에요. 자녀재산가액 확정일이지. 아셨죠? 요런 것까지. 이런 194번 같은 문제로 나오면 암기로 딱 바로 대응을 해서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주로 나왔던 것들 다 기출은 된 거니까 잘 열심히 해서 하면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쉽다는 게 공부하는 과정이 쉽다는 게 아니에요. 공부할 때는 괴롭더라도 실제 시험에서는 빨리 풀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좀 시간이 길어졌고 좀 잠깐 쉬겠습니다. 또 쉬었다가 다음 문제에서 찾아뵙겠습니다.